자, 안녕하세요. 자, 또 명절 잘 보내셨고요. 일주일 동안 내드렸던 거 다시 또 모아서 10문제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흔들지 마시고 묵묵하게 가시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당권부터 계약법 총론의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10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자, 우선 저당권 얘기를 들어가 보죠. 자, 역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 그랬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특히 이제 물건은 부합물, 종물, 설정 전이든 후든 다 미치고요. 과실은 압류 이후에 미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이게 이제 부합물 또는 종된 권리 그거 따지면 돼요. 자, 기업본 증축되면 이게 부합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뒤를 읽으시면 독립적 효용이 없다 그러면은 기존 건물에 부합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효력이 미쳐야 되겠죠. 독립적 효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독립이니까 기존 건물과 별도의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럼 부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독립적 효용이 없는 그랬으니까 부합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넘버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한 경우, 그럼 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 임차권에 미치냐 그 얘기인데, 그 토지 임차권은 지금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토지 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죠. 그럼 이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 토지 임차권은 이 건물 소유의 종된 권리가 되니까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그 종된 권리인 토지 임차권 또 뭐 지상권 여기도 미치니까 이것도 미치는 거고. 자, 이것은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관하여 자, 아파트나 빌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니은번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아파트 빌라를 가지고 있으려면 그 밑에 토지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니까 결국 이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이 주된 건물이고 그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니까 전유 부분의 저당권은 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겠네요. 그럼 지금 경련도 이거 다 미쳐야 되니까 5번이 되겠어요. 자, 저당권의 가장 기본적인 거,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거의 매번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고. 자, 2번은 저당권의 성립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자, 지분 목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용익물권과 정반대입니다. 용익물권은 지분 목적으로는 안 되고 부동산 일부에는 되죠. 근데 막 외울 게 아니라 용익은 사용하는 거니까 부동산 일부 빌려 사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분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당권하고 용익물권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물상대위권 잘 아시죠? 물상대위권을 위해서는 압류를 내야 되는데 그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해야지만이 되는 건 아니죠. 이건 제3자가 해도 되니까 이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후에 지상권 취득한 사람이니까, 자, 이렇게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 그러고, 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3가지.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또 선순위 저당권 채권 변제해서 그 저당권 소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을 들였을 때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채권 변제하고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채권 저당권 얘기인데, 채권 주된 권리고 저당권 종된 권리니까 주종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종은 항상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주인인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고요. 맞았고. 자, 일괄경매, 토지 위의 건물을 같이 경매 친 건데 그것은 그 건물에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쳐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해결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는 같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물 매수대금, 즉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죠. 맞았습니다. 다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고요. 자, 이제 3번 근저당권 얘기 들어가 보죠. 자, 근저당권도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데, 일단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게 특정이 돼 있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부터 1억 원 빌려줬으면 1억 원, 5천만 원 빌려줬으면 5천만 원인데, 근저당권 등기할 때는 담보되는 채권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즉 장래 불특정 다수 채권을 미리 담보하기 위해서 장래 결산기에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 최고액, 한도액만큼 잡아놓은 걸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에서는 언젠가는 받을 돈이 확정이 돼져야 돼요.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자, 어쨌든 1번, 2번, 자, 채권 최고액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채권 최고액만큼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실행 비용은 포함이 안 되지만 이자는 포함이 된다는 거. 자,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자주 나오니까 다 맞았죠. 자, 그러면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채권액을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미리 잡아놓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잡았는데 확정된 채권액이 실제로 갚아야 될 채권액이 자, 이거보다 초과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1억 2천만 원으로 확정이 됐다. 그럼 미리 등기할 때는 좀 1억으로 잡아놨는데 갚아야 될 돈은 1억 2천이죠. 그러면 누가 갚느냐에 따라서 요만큼만 갚아도 되고 전체를 갚아도 되고 이 문제인데, 자, 채무자는 말 그대로 갚을 사람이니까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1억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1억 2천을 다 변제해야지만이 근저당권 말소해달라고 그러지만 3번처럼 물상보증인이나 아니면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 갚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초과했다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누가 갚느냐? 채무자면 전액,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 그러면 채권 최고액까지. 자, 그 포인트가 그런 얘기죠. 다 맞았고. 자, 4번은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5번은 채권은 언젠가 확정이 되게 되는데 그 확정 시기 중에 특히 경매 신청했을 때 문제가 되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으면은 이제 거래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 경매 신청 당시에 확정이 되지만 근저당권자가 아닌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피담후 채권액은 경매 신청이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시죠. 좀 늦기까지 기다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정리하죠.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했으면 경매 신청시,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면 매각대금 완납시. 다 여기서 확정된 시기가 다르니까 정확히 잡고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법으로 와서요. 이제 계약 성립하는 걸 보셔야 되겠네. 청약과 승낙에 관한 계약 성립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또 뭐 볼 것만 봅니다. 쉬운 얘기니까. 1번, 2번은 크게 문제 없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려면 어쨌든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서 이걸 합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합의. 이게 계약인데,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계약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법률행위를 배울 때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유효니, 무효니, 취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성립되지 않았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취소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 원리 그대로 들어가시면, 자, 불합의가 있어요. 무의식적 이런 거에 하지 마시고, 그럼 불합의는 합의가 돼야 성립하는데 불자가 들어갔으니까 성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취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취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 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 즉 특정한 청약자에다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뭐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도달한 때 발생하죠. 다만 주의할 게 격지자 간에 청약이 아니라 승낙이 나오면, 자, 승낙도 의사표시지만 이때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죠. 그래서 격승발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외적인 거죠. 다 도달인데 의사표시는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송이니까 격승발 아니면 다 도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이 정답이고요. 5번 들어갑시다. 자, 또 계약 성립에 대한 얘기네요. 자, 1번 역시 큰 문제 없고 2번도 각종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러죠. 청약의 유인. 유인, 이제 꼬신다는 얘기죠. 상대방으로부터 청약하도록. 자,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 자, 계약 성립하는 모습으로는 청약과 승낙으로도 계약이 성립되지만 교차 청약이라고 해서 서로 텔레파시가 통했죠.
갑이 자기 부동산을 5억에 팔아라 라고 청약을 했는데 이게 도달되기 전에 상대방도 야, 네 부동산 5억에 팔아라, 사라, 팔아라. 자, 이 두 개의 청약이 내용이 같으면서 양쪽에 다 도달되면 이건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쪽은 5억에 팔 생각이 있고 한쪽은 5억에 살 생각이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된 걸로 보죠. 그럼 어느 때냐고 얘기죠. 자, 제가 아까 격승발, 격지자 승낙만 발송이고 나머지는 다 도달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발송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틀렸죠. 청약이 도달했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3번이 틀렸죠. 이런 게 틀이 딱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게. 다른 거 뭐 큰 문제 없고 5번 뭐 자주 나오는 판례인데, 자, 청약은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럼 상대방은 그 청약에 대해서 꼭 대답할 의무가 있냐고 얘기인데 그럴 필요는 없죠. 자, 그런데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가지고 청약시에 표시했다는 거죠. 자, 청약자 마음대로 이렇게 의사표시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여기에 구속될 일은 없죠. 구속된다는 것은 그럼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아무 얘기 없다고 해서 얘 청약자 의사대로 그 승낙한 것을 봐서 계약이 성립되냐고 얘기인데 그럴 이유는 없죠.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주의해서 보실 판례고, 그 다음, 자,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권과 관련된 문제죠. 자,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일단 동시행 항변권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양채무가 이행을 하려면 하나의 매매계약, 하나의 교환계약에서 발생한 거니까 이행도 동시에 하라는 거죠. 동시에. 그게 원칙이죠. 자, 그런데 동시행관계에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동시행관계에 없는 걸 제가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뭐 몇 가지 있지만은 일단은 일렬 과정에서는 4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4가지. 거의 대부분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자, 동시행관계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일단 하나의 계약, 쌍무계약에서 나와야 되는데 별개 계약에서 나왔다. 채무가. 또 별개 약정에서 발생된 채무들은 따로따로 계약을 해서 양채무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동시행관계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변제 있다고 그래서 변제. 키워드죠. 돈 갚는 거하고 저당권 맞서하는 것은 돈을 먼저 갚아야 저당권을 풀어주지. 돈도 갚지도 않았는데 저당권 안 풀어주니까 나도 돈 못 갚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변제가 나오면 항상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매가 무효가 되어 해서 들어왔죠. 경매 무효. 이거 뭐 설명이 굉장히 기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자, 모르더라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경매 무효. 뭐 계약 무효가 아니라 경매 무효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죠. 임대차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보증금을 안 내주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거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돈 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한 것은 돈을 먼저 줘야 풀어주는 것처럼 여기도 보증금을 먼저 줘야 이 임차권 등기를 풀어주게 되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니까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동시행관계 아니고요. 또는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없고요. 이게 아니면은 동시행관계다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어차피 문제는 OX 써주고. 자, 그러면 여기는 동시행관계 있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중에 하나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 그럼 누가 눈이 좋으냐 이 문제죠. 자, 여기 없죠. 별개 계약도 없고 뭐 경매 뭐 변제 없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다 그러면 동시행관계 있다는 얘기죠. 4번 여기 경매 무효가 보이죠. 길지만. 그럼 요놈 찍어야죠. 자, 4번이 되고요. 동시행항변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7번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이건 문장으로 나왔네요. 자, 똑같아요. 동시행관계 있다 그랬어요. 동시행관계 있다는 얘기니까 저 문장 속에서는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런 게 있으면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보니까는 별개 계약도 없고 변제 얘기도 없고 경매 무효도 안 보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더더욱 없고 맞았다. 여기도 동시행관계 있다 그랬어. 똑같은 얘기죠. 자, 이 질문 뭐 6번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왔는데
자, 여기도 별개계약 없고 변제 없고 경매무효 없고 임차권 등이 없으니까 맞았겠죠. 자, 3번 동시행관계 있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이것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임차권 등기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틀렸죠. 이 단어가 보이면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너무 쉬운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이걸 1년 내내 계속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계속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방금방 풀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그냥 똑같아요. 아까는 동시행관계 있다, 아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여기는 동시행관계는 존속한다 그랬죠. 아니, 그 얘기죠. 동시행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은 동시행관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동시행관계 있다 이 문장이 맞으려면 똑같아. 이 얘기가 없어야 돼요. 별개계약 없죠. 변제도 없고 경매무효 없고 임차권은 없죠. 그럼 맞았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5번도 그런 식으로 동시행관계 풀어보시면 돼요. 자, 8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고 모의고사 보시다 보면 지문 읽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자꾸 평소 때부터 이렇게 딱딱 잡혀가지고 기계처럼 잡아들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 자, 우연부담 문제죠. 우연부담도 기본적으로 우연부담이라는 것은 자,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쌍무계약. 쌍무계약인데 쌍무계약이 이제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항상 후발적 불능은 자, 크게 둘로 나눠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채무자 귀책 사유 책임이 있을 때는 이것은 채무 불이행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이 자, 채무자 때문에 지금 불능이 됐으니까 손해배상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쌍무계약의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책임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연부담 문제라고 그랬죠. 누가 손해를 부담하는가? 자, 그 문제라고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말로 지금 나왔는데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 그래요. 이때 우연부담 문제가 생긴다고요. 채무자 책임일 때는 우연부담이 아니지만 채무자 책임이 아니죠. 지금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그랬으니까 맞았고 편무계약은 자, 우연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죠. 우연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았고요. 자, 3번은 지금 보실 건 아닙니다. 대상청권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셔도 되고. 자, 4번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그래, 이행불능인데 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니까 우연부담 얘기인데 자, 요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죠. 그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대신에 그 전에 계약금 같은 걸 받았으면 자기 건물, 즉 건물은 불타서 지금 넘겨줄 수 없는데 자, 자기가 계약금 받았으니까 그건 돌려줘야죠. 그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반환해줘야지. 4번이 틀린 얘기가 되죠. 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이걸 원칙으로 삼죠. 자, 4번이 되겠어요. 9번은 우연부담에 대한 내용들을 아니 우연부담이 아니라 이제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한 것을 이제 사례 형태로 들어간 거죠.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에 소실돼서 불탔어. 후발적 불능이죠. 설명 좀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그냥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랬지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채무자 책임인지 채무자 책임이 아닌지 이거부터 따져야 되는데 그럼 갑과 을 중에서 누가 채무자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을의 주택을 갑과 지금 매매 계약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 주택이 불타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이 불탔으니까 판 사람 을이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을 못하게 되는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산 사람이 이제 채권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 책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얘 책임이면 이쪽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들어가야 되고 얘 책임이 아니면 우리가 배우는 우연분담 문제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따지면 되죠. 이제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에 소실됐다. 갑, 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자, 이게 불타버렸다. 자, 우연부담의 대표적인 거죠.
그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니까, 손해를 부담하게 되니까 채무자는 자기 건물을 부탁을 쓰면서도 갑한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맞았죠? 근데 아까처럼 2번이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실됐는데 그 전에 계약금을 받았으면, 자, 아까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준 사람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해서 틀린 얘기고, 여기는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갑은 당연히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준 사람이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반환해 줄 의무가 있는 거고. 자, 2번은 옳게 나왔죠. 3번은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네요. 자, 갑은 그러면 채권자죠. 지가 사놓고서는 아직 소유권 이전 받기 전에 지가 잘못해서 이걸 불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얘 책임이니까 채무자 책임은 아니야. 그러면 위험부담 중에서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그럴 경우죠. 결국 그 얘기는 채무자는 자기 건물 이전 등기 안 해줘도 되지만 돈 달라, 대금 달라고는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맞았고,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다. 자, 을이 지금 그럼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의 과실로 요게 건물이 불탔으니까 이건 위험부담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채무불이행, 해제나 손해배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고. 자,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 자, 2월 10일 날 매매계약하고 3월 1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해서 을은 3월 10일 날 아직 이제 건물이 불타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려고 등기 서류 가지고 갔는데 얘도 그러면 잔금 가지고 와서 같이 동시행 관계에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요 놈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럼 얘가 받아야 요 사람의 소유권 이전도 이행되는데 받지를 않아서 소유권 이전이 지금 지체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채권자와 수령지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채무자인 을은 등기를 해주려 하더라도 상대방이 등기서를 받지 않았으니까 11일, 12일, 13일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죠. 자, 이 지체된 게 지금 채무자 책임은 아니죠. 채무자는 좀 약속시키려고 했는데 채권자 책임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일에 3월 13일 날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즉 태풍으로 불어가지고 아니면 불나서 여기에 천소가 됐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약속시키려고 열심히 했는데 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얘는 얘한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5번이 되겠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택하고 있죠. 자, 이제 10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뭐 거의 매번 나오는 파트인데 갑과 을이 자, 3억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런 기본 계약을 하면서 3억 대금을 자, 갑이 자기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좀 줘라. 그러니까 을이 알았다 하고 승낙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요약자, 얘를 낙약자, 얘를 수익자, 제3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 얘기죠. 계약 당사자는 갑, 을, 요약자, 낙약자죠. 왜 계약 당사자 중요하냐?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거나 또 취소 해제했으면 그동안에 주고받은 것을 돌려달라, 돌려준다, 부당이득받거나 원상회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계약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거지. 수익자가 취소하거나 해제, 부당이득받거나 원상회복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수익자가 받는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면은 이제 을은 계약은 갑하고 했지만 3억을 병한테 줘야 되는데 이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나 너한테 못 주겠다. 자, 대항할 수 있는 것, 즉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자, 아무 때나 거절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는 어디서 발생한 사유냐 그게인데 바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이걸 기본관계라고 그러죠. 보상관계. 여기서 뭔가 틀어졌을 때 이게 무효나 취소 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발생한 항변 사유 가지고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갑하고 병 사이 자 이것을 대가관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됐다고 해서 이 대가관계는 제3자는 계약의 내용을 아니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된 어떤 사유 가지고서는 대항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취소, 해제 또는 부당이득받거나 원상회복 나오면 갑을 일이 나와야지 병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는 누구 관계냐 그 얘기죠.
갑과 을 관계에서 나온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거지. 갑과 병 사이에서 발생한 항변 사유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이제 그거나 찾아 들어가죠. 자, 원상회복 청권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결국 낙약자, 요약자 얘들 얘기가 나와야 돼요. 수익자는 그러면 안 되죠. 수익자는. 그러니까 원상회복 청권이 없다. 오케이. 그 맞는 거예요. 자, 3번은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누가? 낙약자, 을이 수익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럼 이제 관계 어디서 발생한 항변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그랬으니까 낙약자는 요약자의 관계니까 이 관계죠. 여기서 발생된 항변 사유가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없다 그랬으니까 이놈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 돼요. 제3자료 계약은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다. 자, 다른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 시간에 들으신 거 가지고 복습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일주일 동안에 내드렸던 10문제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테마별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암기하고 숙지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넓히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월이네요. 이제 곧 봄입니다.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또 우리도 또 열심히 또 실력이 또 늘어나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